니녀는 뭔데 경례도 안 박냐? 라며 21살 어린 여군에게 쌍욕을 퍼부었던 연대장. 사실 그녀의 정체가 부대를 총지휘하는 최연소 3스타 군단장이었음을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그의 처참한 최후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철원 평야를 가로지르는 바람은 유난히 차고 날카로웠다.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이자 최전방을 수호하는 제5군단 승진부대. 이곳의 공기는 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지만 오늘만큼은 미묘한 술렁임이 더해져 있었다. 군단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 부임한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그것도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별셋을 단 30 남짓의 젊은 지휘관이었다. 5군단 예하 독수리 연대장 마동철 대령은 코웃음을 쳤다. 흙먼지 날리는 연병장을 내려다보는 그의 굵은 목에 잡힌 주름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30년 가까운 군 생활.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보낸 청춘과 맞바꾼 이 대령 계급장은 그의 자부심이자 전부였다. 연대 안에서 그는 왕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수천 명의 장병이 움직였고 그의 눈짓 하나에 군수물자의 행방이 결정되었다. 이 견고한 왕국에 갓 부임한 계집 군단장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치마 두른 장군이라 세상 말세다 말세야. 혼잣말을 뱉으며 관사로 향하던 마 대령의 눈에 낯선 인형 하나가 들어왔다.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계급장도 부대 마크도 없는 앳된 얼굴의 여군이었다. 군단 사령부 주변을 조용히 둘러보는 모습이 갓 임관한 소위처럼 어리숙해 보였다. 마 대령의 심기가 불편해졌다. 감히 연대장인 자신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저 오만함.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앞을 가로막았다. 어이. 여군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깊고 고요한 호수 같아서 마 대령은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러나 곧 그의 오랜 오만함이 이성을 집어삼켰다. 니녀는 뭔데 상관을 보고도 경례를 안 박아? 군기가 아주 개판이구만. 어느 부대 소속이야? 쌍욕과 함께 고압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군은 잠시 그를 바라볼 뿐 대답이 없었다. 그 침묵이 마 대령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게 진짜 빠져가지고 당장 대답 안 해? 이름, 계급, 소속. 그때 저 멀리서 군단 참모장인 강민준 준장이 황급히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군단장님, 여긴 어쩐 일로? 군단장님이라는 호칭에 마동철 대령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방금 자신이 내뱉은 욕설과 눈앞의 젊은 여군, 그리고 새파랗게 질린 참모장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설마 했던 그 치마 두른 장군이 바로 이 여자란 말인가? 여군, 아니, 대한민국 육군 중장 윤찬옥은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도 조소도 담겨 있지 않은 그저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음색이었다. 됐습니다, 참모장. 독수리 연대장이라고 했던가요? 마동철 대령. 예. 그렇습니다. 마 대령의 목소리가 모기처럼 기어들어갔다. 30년 군 생활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윤찬옥은 마 대령의 계급장과 그의 얼굴을 차갑게 훑어본 후 한마디를 내뱉고는 뒤돌아섰다. 내일 취임식에서 보지. 그녀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마동철 대령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치욕과 분노 그리고 정체 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의 왕국에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다음 날 5군단 사령부 대연병장은 삼엄한 기운 속에 군단장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군단 장병들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한 가운데 단상 위로 새로운 지휘관 윤찬옥 중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복 어깨에 빛나는 세 개의 별은 그녀의 젊은 나이와 어우러져 비현실적인 위압감을 뿜어냈다. 신고합니다.
중장 윤찬옥은 금일부로 육군 제5군단장 임무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낭낭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취임사는 짧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그 어떤 장광설보다 무거웠다. 친애하는 승진부대 장병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싸우고 함께 땀 흘리며 함께 이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우리의 적은 휴전선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윤찬옥의 시선이 도열한 지휘관들, 특히 마동철 대령이 서 있는 곳을 향했다. 군인의 명예를 좀먹는 부패, 전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의, 그리고 안일함이라는 이름의 나태. 이 모든 것 또한 우리가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할 적이다. 나는 그 어떤 적에게도 패배할 생각도 타협할 생각도 없다. 오직 승리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마동철 대령의 손바닥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어제의 치욕이 끔찍한 열등감으로 변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자신보다 21살이나 어린 딸뻘도 안 되는 젊은 여자가 자신의 군단장이자 지휘관이라는 현실. 그리고 그 지휘관에게 니년이라며 쌍욕을 퍼부었던 자신.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의 군 생활 전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모멸감이었다. 두고 보자. 내년이 얼마나 잘났는지. 이 마동철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눈빛은 존경과 충성이 아닌 비릿한 증오와 반감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견고했던 그의 왕국, 그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이 가는 소리였다. 윤찬옥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마침내 5군단에 상륙한 것이었다. 윤찬옥의 집무실은 간결했다. 불필요한 장식이나 과시적인 기념품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거대한 작전 지도와 각종 군사 서적, 그리고 한치의 오차 없이 정리된 서류들이 그녀의 성격을 대변하고 있었다. 군단장 윤찬옥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 시작되어 자정이 넘어서야 끝났다. 그녀는 단순히 보고를 받는 지휘관이 아니었다. 모든 현안을 직접 파고들고 데이터의 이면을 꿰뚫어보며 누구보다 정확하게 문제의 본질을 파악했다. 부임 첫 주 그녀는 5군단 예하의 모든 부대 현황 보고서를 밤새워 검토했다. 수많은 숫자와 보고서들 속에서 유독 한 부대가 그녀의 눈길을 끌었다. 바로 마동철 대령이 지휘하는 독수리 연대였다. 표면적으로 독수리 연대는 완벽에 가까웠다. 훈련 성과는 늘 상위권이었고 보급 및 장비 관리 상태는 모든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윤찬옥은 그 완벽함 속에서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너무나도 정교하게 짜인 보고서는 마치 잘 만들어진 연극 대본 같았다. 특히 지난 10년간의 군수물자 불출 및 소모 내역, 그리고 부대 시설 공사 관련 서류들은 그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매끄러웠다. 마치 누군가가 정답을 미리 정해놓고 억지로 꿰맞춘 것처럼. 참모장. 윤찬옥의 부름에 강민준 준장이 집무실로 들어섰다. 독수리 연대 마동철 대령에 대해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강민준 준장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마동철 대령은 독수리 연대에서만 10년 넘게 복무한 터줏대감입니다. 연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부대 지휘 능력은 뛰어나다는 평이 많지만 너무 오래 한 곳에 머물러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부대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몇 차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마 대령의 인맥이 군단 사령부는 물론 육군 본부까지 닿아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윤찬옥은 말없이 서류를 넘겼다. 소문과 의혹만으로는 칼을 뽑을 수 없다. 그녀에게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 필요했다. 취임 후 첫 지휘관 회의가 소집되었다.
군단 직할대 지휘관부터 예하 사단장, 여단장, 그리고 연대장들까지 5군단을 이끄는 모든 지휘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마동철 대령은 일부러 위압적인 태도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다른 지휘관들과 악수를 나누고 어깨를 두드리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그가 윤찬옥을 대하는 태도에는 미묘한 조롱과 무시가 섞여 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젊은 여성 지휘관으로 깎아내리며 자신이야말로 이곳의 실질적인 군 경력자임을 드러내려 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윤찬옥은 각 부대의 현안 보고를 묵묵히 들었다. 그녀는 불필요한 질문이나 개입 없이 오직 듣기만 했다. 마동철 대령의 차례가 되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화려한 언변으로 독수리 연대의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와 한 부대 관리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 몇몇 지휘관들은 감탄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모든 보고가 끝난 후 윤찬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지휘관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여러분의 보고대로라면 우리 5군단은 지금 당장 전쟁이 나도 백전백승할 무적의 부대일 것이다. 부드러운 칭찬에 회의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다. 하지만 윤찬옥의 다음 말은 그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보고서의 활자와 현실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나는 그 간극을 직접 확인하고자 한다. 그녀의 시선이 정확히 마동철 대령에게 꽂혔다. 마동철 대령. 예, 군단장님. 독수리 연대의 완벽한 부대 운영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 비결을 우리 5군단 전체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독수리 연대의 지난 10년간 모든 보급, 유류, 공사 관련 서류 원본 일체를 내일 오전까지 군단 감찰부로 이관하도록.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단순한 서류 제출 요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단장이 일개 연대의 10년치 기록을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마동철 대령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군단장님, 그 방대한 자료를 연대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업무 차질은 걱정하지 마라. 군단 본부에서 인원을 지원하겠다. 내가 직접 검토할 것이다. 마 대령의 완벽한 일처리를 직접 보고 배우고 싶어서 그러니 협조 바란다. 윤찬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배우고 싶다는 말은 마동철에게 더 큰 모욕으로 다가왔다. 그의 열등감을 정면으로 후벼 파는 행위였다. 자신보다 21살이나 어린 계집이 30년 군 생활의 베테랑인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의 성역을 대놓고 침범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마동철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졌다. 분노와 치욕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감히 이 마동철을 건드려? 애송이년이. 그는 즉시 연대 군수과장과 행정보급관을 호출했다. 내일부터 군단으로 넘어갈 서류들, 문제될 만한 건 전부 빼내. 그리고 밤을 새워서라도 빈틈없이 다시 만들어. 들키면 다 죽는 거야, 알았어. 그의 왕국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저항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이미 성벽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강철의 지휘관 윤찬옥은 그가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어둠의 실체를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첫 삽을 뜬 것이었다. 독수리 연대의 10년치 서류가 군단 감찰부의 한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앞에서 감찰부 요원들조차 혀를 내둘렀지만 윤찬옥은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류 더미와 씨름하기 시작했다. 강민준 참모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의 집무실을 찾았다. 군단장님, 이러다 쓰러지십니다. 실무자들에게 맡기시고.
참모장, 뱀은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꼬리를 아무리 잘라봤자 소용없어요. 이 서류 더미 어딘가에 반드시 뱀의 머리가 숨어 있을 겁니다. 윤찬옥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빛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회계 장부를 보듯 서류를 훑지 않았다. 그녀는 각 서류의 결제 라인, 담당자의 필체 변화, 잉크의 미세한 번짐, 그리고 각기 다른 시기에 작성된 문서들의 종이 재질 차이까지 마치 암호를 해독하듯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마동철 대령이 급조해서 보낸 서류들은 겉보기에는 완벽했다. 숫자들은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모든 거래에는 합당한 명분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윤찬옥은 그 완벽함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간파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오차나 실수도 없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잘 짜인 거짓말이라는 반증이었다. 며칠 밤을 샌 끝에 그녀는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을 발견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특정 공사 자재 납품업체와 관련된 수십 건의 서류에서 담당 행보관의 서명이 기묘할 정도로 모두 똑같은 모양과 필압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서명을 하다 보면 미세한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서류들의 서명은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기라도 한 것처럼 동일했다. 누군가가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위조했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그녀는 그 납품업체 철옹성 건업을 주목했다. 서류상으로는 수많은 경쟁 입찰을 통해 정당하게 선정된 업체였지만 지난 10년간 독수리 연대의 모든 시설 공사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업체의 대표는 마동철 대령의 고향 후배였다. 빙고. 윤찬옥은 낮은 목소리로 은조렸다. 이제 실마리를 잡았다. 그녀는 철옹성 건업과 관련된 모든 유류 사용 기록, 자재 입고 기록, 그리고 공사 감독 일지를 따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서류상으로는 최고급 단열재를 사용해 막사를 보수했다고 되어 있었지만 같은 시기 유류 사용 내역을 보면 혹한 끼임에도 불구하고 막사의 난방유 소모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값싼 저급 자재로 공사해놓고 서류는 최고급 자재를 쓴 것처럼 꾸며 차액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컸다. 부족한 단열 성능 때문에 난방유를 더 많이 뗄 수밖에 없었고 그 흔적이 엉뚱한 곳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또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장비에 대한 정비 유류가 매달 꾸준히 청구되고 있었다. 폐기 처분된 트럭이나 불용 장비들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처럼 꾸며놓고 그 장비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유류를 빼돌린 것이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지난 10년간 빼돌린 유류와 공사비는 어지간한 중소기업의 1년 매출과 맞먹을 정도였다. 마동철은 교활했다. 그는 단순히 한두 가지 방법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공사, 유류, 보급품 등 부대 운영의 모든 분야에 걸쳐 거미줄처럼 촘촘하고 교묘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수년간 누구도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던 이유였다. 윤찬옥은 서류를 정리하며 분노를 느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군인의 비리를 넘어 국가의 안보를 좀먹는 명백한 이적 행위였다. 최전방을 지키는 부대가 유사시 싸워야 할 장비와 물자를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다. 마동철 대령의 눈에 부대원들은 전우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직 정황일 뿐이었다. 서류상의 모순만으로는 30년 경력의 노회한 대령을 쓰러뜨릴 수 없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을 단순한 행정착오나 실무자의 실수로 둘러댈 수많은 방법이 있을 터였다. 윤찬옥에게는 결정적인 증거, 그의 목에 칼을 꽂을 수 있는 물증과 증인이 필요했다. 서류 더미 속에서 어둠의 윤곽을 확인한 그녀는 이제 그 어둠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해야 했다.
그녀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다. 내부 조력자가 절실했다. 독수리 연대 내부에서 마동철의 왕국에 신음하면서도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오랫동안 불의를 지켜보며 칼을 갈아온 사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윤찬옥은 군단 인사처에서 독수리 연대 전입 전출 기록과 부사관들의 복무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이 한 사람의 이름 위에서 멈췄다. 황정식 원사. 독수리 연대에서만 15년을 복무한 정비대대 주임원사. 그리고 몇 년 전 부대 내 군수 비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좌천에 가까운 인사조치를 당한 기록이 있었다. 이 사람이다. 윤찬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보이지 않던 균열은 이제 성벽을 무너뜨릴 거대한 파열구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윤찬옥은 덫을 놓았다. 하지만 덫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냥감을 몰아줄 몰입꾼이, 그리고 덫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숨통을 끊을 또 다른 칼날이 필요했다. 그 칼날의 이름은 황정식 원사였다. 그러나 15년간 한 부대에서 묵묵히 복무하며 불의에 맞서다 좌절했던 노련한 부사관을 움직이는 것은 군단장의 명령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신뢰라는 이름의 강을 건너야만 했다. 윤찬옥은 마동철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황 원사와 접촉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녀는 5군단 주임원사단 리더십 간담회라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공식적인 행사를 소집했다. 군단 예하 모든 부대의 주임원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였다. 당연히 독수리 연대의 황정식 원사도 참석 대상이었다. 행사가 열린 군단 본부의 대강당. 윤찬옥은 단상 위에서 부사관단의 중요성과 군의 허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객석 한가운데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황정식 원사에게 머물렀다. 세월의 풍파가 새겨진 얼굴, 단단히 담은 입술에서 그의 강직함과 오랜 고뇌가 동시에 읽혔다. 간담회가 끝나고 다과회가 이어지는 어수선한 틈을 타 강민준 참모장이 조용히 황 원사에게 다가갔다. 황 원사님, 잠시 뵙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군단장님의 지시입니다. 황정식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올 것이 왔다는 예감과 함께 이것이 기회일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지에 대한 경계심이 교차했다. 그는 말없이 강 준장을 따라 나섰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군단 본부 내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참전용사 기록관이었다. 먼지 쌓인 훈장과 빛바랜 사진들만이 고요히 시간을 지키고 있는 곳. 그곳에 윤찬옥이 홀로 서 있었다. 황정식 원사. 충성. 중장님. 부르셨습니까? 황 원사의 경례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지만 그 안에는 탐색의 빛이 서려 있었다. 윤찬옥은 딱딱한 격식을 내려놓고 한 명의 군인 대 군인으로서 그를 마주했다. 여기 있는 기록들은 이 부대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선배 전우들의 피와 땀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명예 위에 서 있는 것이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황 원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몇 년 전 부대 유류 비축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더군요. 정당한 문제 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받으셨고요. 황 원사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윤찬옥이 자신의 과거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젊은 여성 장군이 아니었다. 적의 약점뿐만 아니라 아군의 상처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때 왜 포기하셨습니까? 윤찬옥의 질문은 칼날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박혔다. 황 원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군단장님,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릴 수는 없습니다. 깨지는 것은 언제나 계란 쪽이지요. 저 하나 다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저를 믿고 따르던 부하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바위가 속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속 빈 강정이라면? 윤찬옥은 들고 있던 서류철 하나를 그에게 내밀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밤새 찾아낸 철옹성 건업에 위조된 서명과 유령 장비에 지급된 유류 불출 기록 사본이 들어있었다. 황정식의 눈이 커졌다. 그가 수년간 의심했지만 결코 접근할 수 없었던 비리의 실체, 그 꼬리가 눈앞에 있었다. 나는 이 바위를 깨트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원사. 이미 금이가 있는 바위를 정확한 위치를 타격해 산산조각 내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그 균열의 가장 깊은 곳을 알려줄 눈이 필요합니다. 황정식은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또다시 실패한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군복을 벗어야 할지도 모른다. 마동철의 보복은 상상 이상으로 잔혹할 것이다. 하지만 눈앞의 젊은 지휘관.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눈은 권력욕이나 공명심이 아닌 오직 군인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순수한 사명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수십 년간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바로 그 가치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윤찬옥은 비로소 옅은 미소를 지었다. 마동철 대령의 모든 것을 알려주십시오.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지시를 내리는지, 그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손발이 되어 비리를 집행하는 자들, 그중 가장 약한 고리가 누구인지도. 둘 사이에는 더 이상 계급의 벽이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부패라는 공동의 적을 앞에 둔 두 명의 동지이자 전우가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비밀 연락망을 구축했다. 부대 내 공용 PC에 설치된 체스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호화된 메시지 전달 방식이었다. 특정 기물을 특정 위치로 옮기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암호가 되는 군 통신망 감청에도 걸리지 않을 그들만의 통신 수단이었다. 황정식 원사가 기록관을 나설 때 그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 달리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날아갈 듯 가벼웠다. 수년간 그를 짓눌렀던 패배감과 절망의 어둠이 걷히고 그 자리에 서늘한 결의와 희망의 빛이 차오르고 있었다. 독수리 연대로 복귀한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정비고를 순찰하고 부하들을 격려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제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마동철 대령의 사무실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 군수과장이 몰래 외부 업체와 통화하는 모습, 행정보급관이 파쇄기 앞에 서 있는 시간까지. 그의 모든 감각이 살아나 부패한 왕국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마동철 대령은 자신의 관사에서 지역 유지들과 어울려 호화로운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윤찬옥을 숫자 노름에 빠진 애송이라 비웃으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걱정들 붙들어 매슈. 군단장이 아니라 총장이 와도 이 마동철이가 10년간 쌓아온 성은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는 알지 못했다. 바로 그 시각 그의 성벽 가장 깊숙한 곳에서 어둠 속에 눈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눈이 포착한 모든 정보가 체스판의 말처럼 조용하고 치명적으로 강철의 지휘관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윤찬옥의 침묵은 마동철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서류를 이관해 간 지 일주일이 넘도록 군단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차라리 벼락같이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대응이라도 할 텐데 이 고요함은 마치 폭풍전야처럼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는 연일 신경질적으로 부하들을 닥달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다. 그의 견고했던 왕국에 대한 자신감은 서서히 공포로 변질되고 있었다. 그의 불안은 황정식 원사의 눈을 통해 실시간으로 윤찬옥에게 보고되었다. 체스 메시지 흑색 룩 28에서 24로. 의미마 대령, 최근 보안 파쇄기를 추가로 반입. 군수과장과 야간의 비밀 회동 잦음. 체스 메시지 백색 비숍 F1에서 비오로.
의미 철옹성 건업 대표와 부대 밖에서 만남. 극도로 예민한 상태. 윤찬옥은 보고를 받으며 때를 기다렸다. 마동철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그의 발톱 아래 숨겨진 가장 연약한 살을 드러낼 때까지. 황정식 원사의 다음 보고는 결정적이었다. 체스 메시지 흑색 퀸 D8에서 H4로. 의미 군수가 보급계 김진우 하사. 마 대령의 협박으로 모든 장부를 조작 중. 최근 아들의 병원비 문제로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음. 김진우 하사. 윤찬옥은 즉시 그의 신상 기록을 검토했다. 성실하고 유능한 부사관이었지만 희귀병을 앓는 아들의 막대한 치료비 때문에 수년째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 마동철은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들어 김하사를 공범으로 만들고 동시에 인질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저녁 독수리 연대 군수과 사무실. 김진우 하사는 병원에서 걸려온 아내의 전화를 붙들고 있었다. 당장 다음 주까지 수술비가 없으면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절망적인 소식이었다. 전화를 끊고 망연자실해 있는 그의 어깨 위로 육중한 그림자가 덮쳤다. 마동철 대령이었다. 김하사 표정이 왜 그러나? 집안에 무슨 일 있나? 걱정하는 척 묻는 목소리에는 서늘한 가시가 돋쳐 있었다. 마동철은 서류 뭉치 하나를 그의 책상 위에 툭 던졌다. 이번 달 유류 허위 불출 보고서였다. 이것 좀 마저 처리해줘. 자네 아들 수술 날짜는 잡혔고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군인 월급 뻔하지 않나. 내가 힘 좀 써줄까? 그것은 온정이 아니었다. 명백한 협박이었다. 서류에 사인하면 급한 돈을 막아주겠지만 거부한다면 내 아들의 목숨줄도 내군 생활도 끝이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김진우 하사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그의 등 뒤에서 마동철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것을 느끼며 그는 지옥 같은 모멸감에 눈을 감았다. 이 모든 상황은 황정식 원사를 통해 윤찬옥에게 전달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류상의 증거만으로는 마동철이 김진우 하사 같은 꼬리를 자르고 빠져나갈 것이다. 이제는 그의 왕국 전체를 뒤흔들 물리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다음 날 새벽 5시, 5군단 전 부대에 요란한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정적을 깨는 스피커에서 윤찬옥의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코드 레드, 코드 레드. 현 시간부로 5군단 전 부대는 불시 전투준비 태세에 돌입한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반복한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군단 참모부와 감찰부로 구성된 종합검열단이 60으로 각 부대의 장비, 물자, 인원 현황을 실시간 점검할 것이다. 불시 전투준비 태세 검열. 모든 지휘관에게는 가장 두려운 단어였다. 그 어떤 조작이나 은폐도 불가능한 부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독수리 연대 막사에서 잠을 자던 마동철 대령은 사이렌 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다른 부대를 향한 검열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히 자신을 겨냥한 것이었다. 서류를 빼앗아 분석하고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마침내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고 자신의 심장을 향해 날아들고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당장 정비고에 있는 가짜 부품들 전부 숨겨. 유류 탱크 뭐라도 좋으니 채워넣어. 창고에 있는 장부 다 태워버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연대 정문으로 군단 헌병대의 지휘 차량을 선두로 낯선 얼굴의 검열단 수십 명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윤찬옥은 마동철이 손쓸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독수리 연대 출신 간부는 단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은 타부대 소속의 정예 검열단을 꾸렸던 것이다. 연대장 사무실 창밖으로 낯선 군복을 입은 검열관들이 자신의 왕국 곳곳을 파헤치기 시작하는 광경을 보며 마동철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다.
10년간 쌓아 올린 그의 철옹성은 이제 거대한 공성추 앞에 무력하게 서 있었다. 독수리의 발톱이 마침내 부패한 심장을 향해 내리꽂히기 시작한 것이다. 검열단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체계적이었다. 그들은 마동철 대령이 통제할 틈도 없이 연대의 모든 동맥과 실핏줄로 흩어졌다. 마 대령은 애써 태어난 척 검열 단장을 맞이했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이른 아침부터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독수리 연대는 언제나 완벽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니 염려 마십시오. 검열 단장인 포병여단 소속 박현수 대령은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만 까딱하고는 손짓으로 각 팀의 임무를 지시했다. 그의 냉정한 태도에 마동철의 입술이 바싹 말라갔다. 진실이 드러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첫 번째 보고는 유류고에서 터져 나왔다. 검열관이 거대한 경유 탱크의 측정 게이지를 확인하자 눈금은 거의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가 직접 긴 측정봉을 탱크 바닥까지 찔러 넣었다가 빼자 상황은 완전히 달랐다. 측정봉의 절반 이상이 기름이 아닌 탁한 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누군가 유류를 빼돌린 뒤 무게를 맞추기 위해 물을 채워넣고 측정 게이지까지 조작한 것이다. 현장에 있던 군수과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두 번째 보고는 정비고에서 올라왔다. 장부상 최근 완벽하게 정비를 마친 KU511 트럭의 엔진룸을 열자 검열팀 소속의 베테랑 정비관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건 미친 짓이군요. 엔진 헤드는 금이 가 있고 피스톤은 재생 부품 중에서도 최하급입니다. 에어 필터는 교체한 지 1년은 넘어 보입니다. 이 상태로는 전시 기동은커녕 부대 밖으로 10km도 못 갈 겁니다. 그는 휴대용 내시경 카메라를 엔진 실린더 안으로 집어넣어 내벽이 심하게 긁힌 모습을 모니터로 실시간 전송했다. 장부상의 수리 내역과 부품 구매 영수증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검열은 연대의 치부를 남김없이 파헤쳤다. 보급 창고에서는 장부상으론 최신형 방탄 헬멧 수백 개가 있어야 할 자리에 구멍이 뚫리고 턱끈이 삭은 폐급 헬멧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다. 취사장에서는 장병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한우 대신 정체불명의 수입 냉동고기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검열단이 유령 장비가 보관되어 있다는 제3경납고의 문을 열었을 때 마동철의 마지막 버팀목마저 무너져 내렸다. 장부상으로는 그곳에 최신형 야전 발전기 3대와 제독 장비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텅 빈 공간과 바닥에 쌓인 두터운 먼지뿐이었다. 오후 2시 연대 통합회의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상석에는 윤찬옥 중장이, 그 옆으로는 강민준 준장과 박현수 대령이 앉아 있었다. 반대편에는 마동철 대령과 연대 참모들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박현수 대령이 스크린에 사진과 자료들을 띄우며 검열 결과를 보고했다. 물이 채워진 유류 탱크, 가짜 부품으로 가득한 엔진, 텅 빈 경납고의 사진이 차례로 나타날 때마다 마동철의 어깨는 움츠러들었다. 이상 독수리 연대의 전투준비 태세 검열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독수리 연대는 현재 장부상 전투력의 30%도 발휘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됩니다. 보고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동철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이건 모함입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있던 문제들입니다. 실무자들의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제가 책임지고 바로잡겠습니다. 저 마동철 30년간 군에 몸 바친 사람입니다. 이럴 리가 없습니다. 그가 필사적으로 변명하는 순간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윤찬옥의 비서실장이 들어와 서류 한 장을 그녀에게 건넸다. 윤찬옥은 그 서류를 조용히 받아들고는 나지막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30년간 군에 몸 바친 사람이라
그 30년의 대가가 이것인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동철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본 마동철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다. 그것은 철옹성 건업의 대표이자 그의 고향 후배인 인물이 마동철의 아들 명의로 된 계좌에 수억 원을 입금한 내역이 담긴 금융거래 정보였다. 군단장 권한으로 군 검찰을 통해 발부받은 영장이었다. 실무자의 착오라고 했나? 아들 명의의 계좌에 찍힌 이 돈도 실무자의 착오인가? 전투 물자를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운 것이 내가 말하는 30년의 명예인가? 윤찬옥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차가운 분노가 실렸다. 그녀는 서류를 마동철의 가슴팍에 던졌다. 종이장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마동철의 모든 변명과 오만 그리고 저항이 그 종이장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그는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텼다. 윤찬옥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최종 판결을 내렸다. 마동철 대령. 금일부로 귀관의 모든 직무를 정지한다. 군단 헌병대는 즉시 마동철 대령의 신병을 확보하고 모든 비리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하라.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온 헌병들이 마동철의 양팔을 붙잡았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30년간 그의 어깨를 빛내던 대령 계급장은 이제 지워지지 않을 범죄자의 낙인이 되었다. 수치와 절망에 빠진 채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는 마동철의 등 뒤로 윤찬옥의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별 달았다고 다 똑같은 별인 줄 아십니까? 당신 어깨에 달린 그것은 명예가 아니라 욕망의 무게였을 뿐이다. 진실의 저울은 마침내 정의의 편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그러나 윤찬옥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기나긴 전쟁의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을 뿐이라는 것을. 마동철의 몰락은 독수리 연대에 거대한 충격을 안겼지만 그것은 결코 전쟁의 끝이 아니었다. 30년간 군 전체에 뿌리내린 거대한 부패의 나무는 가지 하나가 잘려나갔다고 해서 죽지 않았다. 오히려 잘려나간 상처를 통해 더욱 맹렬한 독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마동철이라는 괴물을 키워낸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이제 윤찬옥을 향해 날카로운 역풍을 불어오기 시작했다. 군단 영창에 수감된 마동철은 더 이상 절망에 빠진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리는 더욱 교활하고 위험한 짐승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허용된 한 통의 전화를 변호사가 아닌 육군 본부 군수사령부의 실세인 손희원 소장에게 걸었다. 둘은 단순한 선후배 관계를 넘어 수십 년간 부정한 이익을 공유해온 공생 관계였다. 형님, 접니다. 마동철입니다.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이 상황에 나한테 전화를 해? 형님이나 저나 한 배를 탄 몸 아닙니까? 제가 무너지면 10년 전 철원 보급기지 이전 사업 때 형님께서 챙겨가신 떡값 명세서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죽으면 같이 죽는 겁니다. 마동철의 목소리에는 비굴함 대신 섬뜩한 협박이 담겨 있었다. 전화기 너머 손 소장의 침묵이 길어졌다. 잠시 후 낮게 잠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버텨.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한다. 그날 이후 5군단 안팎에서 기묘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 윤찬옥 군단장에 대한 음해였다. 최연소 여성 군단장이라더니 군대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공명심 채우려고 무리한 수사를 벌인다더라. 젊고 예쁜 여자가 그 나이에 별셋을 단 게 정상적이겠어? 뒤에 어마어마한 스폰서가 있다는군. 강민준 참모장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던데. 밤마다 집무실에서 둘이 뭘 하겠어? 근거도 실체도 없는 저열한 소문들이었지만 폐쇄적인 군 조직 내에서 그 전파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빨랐다. 일부 지휘관들은 윤찬옥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고
병사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늘어났다. 윤찬옥의 리더십에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어 그녀가 벌이는 수사의 정당성을 깎아내리려는 비열한 공작이었다. 역풍은 수사 과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군단 헌병대가 진행하던 수사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마동철의 비리를 입증할 핵심 증거인 철옹성 건업과의 거래 내역 원본을 육군중앙경리단에 요청하자 자료가 유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마동철의 핵심 공범이었던 군수과장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국군수도병원 1인실에 입원해 조사를 거부했다. 그 뒤에 손희원 소장의 입김이 작용했음은 불보듯 뻔했다. 마동철은 영창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거대한 네트워크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윤찬옥의 수사망을 교란하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거대한 무력감과 분노를 느꼈다. 적은 마동철 한 명이 아니었다. 군이라는 신성한 조직의 몸통 곳곳에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 부패한 기득권 세력 전체가 그녀의 적이었다. 어느 날 밤 지친 몸을 이끌고 관사로 돌아온 윤찬옥은 텅 빈 집무실에서 홀로 작전 지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고뇌에 잠겨 있었다. 그때 강민준 참모장이 조용히 들어왔다. 군단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참모장도 들었겠지. 나에 대한 헛소문들.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대로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강민주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윤찬옥이 육사생도 시절부터 지켜봐 온 그녀의 강직함과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군단장님, 지금 적들은 군단장님을 고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5군단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할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이 필요합니다. 육군 본부 감찰실 말인가? 그렇습니다. 감찰실장 이강혁 준장님을 기억하십니까? 생도 시절 군사윤리학을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군 내에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유일한 분입니다. 육군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분이죠. 이강혁 준장. 윤찬옥의 뇌리에 잊고 있던 이름이 떠올랐다. 언제나 칼날같이 반듯한 제복 차림으로 군인의 명예는 그 어떤 권력이나 돈과도 바꿀 수 없는 최후의 보루다라고 열변을 토하던 교관. 당시 생도들은 그를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깊이 존경했다. 윤찬옥은 결심했다. 이 거대한 악의 카르텔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저승사자의 칼을 빌리는 수밖에 없었다.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음해 속에서 고립되어 가던 그녀에게 그것은 유일한 돌파구였다. 그녀는 그 누구도 도청할 수 없는 군단장 전용 비화선을 통해 이강혁 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오랜 침묵 끝에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여전히 강철처럼 차가웠다. 윤 중장인가? 오랜만이군. 준장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윤찬옥은 조금도 에둘러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벌어진 모든 일, 마동철의 비리, 수사 과정에서 마주한 외압과 방해 공작,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실체에 대해 막힘없이 보고했다. 수화기 너머의 이강혁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 윤찬옥의 긴 설명이 끝났을 때 이강혁이 짧게 물었다. 그래서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마동철을 키운 부패한 뿌리까지 전부 도려낼 수 있는 힘을 원합니다. 준장님의 칼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침묵이 흘렀다. 윤찬옥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잠시 후 이강혁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자네가 확보한 모든 자료를 암호화해서 나에게 직통으로 보내. 지금부터 이 사건은 육군 본부 감찰실 특별조사팀에서 맡는다. 전화가 끊어졌다. 거세게 불어오던 역풍 속에서 윤찬옥은 비로소 더 강력한 순풍을 등 뒤에 업은 기분이었다.
이제 판은 5군단을 넘어 육군 본부 전체를 무대로 펼쳐지게 될 것이었다. 심판의 날이 이제야 진정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강혁 준장의 합류는 교착 상태에 빠졌던 전장의 최정예 특수부대가 투입된 것과 같았다. 그는 즉시 육군 참모총장의 직접 재가를 받아 그 어떤 외압으로부터도 자유로운 특별조사팀을 꾸렸다. 하지만 이강혁은 윤찬옥에게 경고했다. 손의원 소장 같은 거물급을 끌어내리려면 지금 자네가 가진 물증만으로는 부족해. 마동철의 변호인단은 모든 혐의를 부하들의 관리 소홀과 지휘 책임 문제로 몰아갈 거다. 마동철이 직접 비리를 지시하고 그 돈을 착복했다는 것을 입증할 스모킹 건이 필요해.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 증거 말일세. 윤찬옥 역시 그 점을 통감하고 있었다. 마동철의 공범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고 회계장부는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내부자의 양심 선언 혹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진 비밀 장부였다. 윤찬옥의 시선은 다시 한번 사건의 가장 연약한 고리 김진우 하사에게로 향했다. 그는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군단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아들의 병원비와 가족에 대한 걱정, 그리고 마동철에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 극심한 심리적 불안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를 회유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싸움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윤찬옥은 이 중요한 임무를 황정식 원사에게 맡겼다. 딱딱한 조사관의 신문이 아닌 같은 군인이자 인생 선배의 진심 어린 설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황정식 원사는 헌병대 조사실이 아닌 부대 내 작은 교회에서 김진우 하사를 만났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아래 김 하사의 얼굴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김 하사, 나 누군지 알지? 예, 주임원사님. 여기선 그냥 선배라고 불러. 편하게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왔네. 황 원사는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비리나 사건에 대해 먼저 묻지 않았다. 대신 김 하사의 아들 이야기를 꺼냈다. 아들 수술은 잘 됐나? 몸은 좀 괜찮고? 그 한마디에 필사적으로 감정을 억누르고 있던 김진우 하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덕분에요. 마동철 대령이 아니 마동철이가 그걸로 자넬 협박했겠지. 내가 그 인간 밑에서 10년을 넘게 있었어. 어떤 인간인지 잘 알지. 자네 심정 10분 이해하네. 나라도 내 자식이 아픈데 악마가 손을 내밀면 잡았을지도 몰라. 황 원사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질책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깊은 공감과 연민만이 묻어 있었다. 김진우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딜레마 그리고 마동철의 집요한 협박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저는 그냥 제 아들을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원사님.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제가 이 군복을 입을 자격이 있는 놈인지 이젠 다 끝났습니다. 황 원사는 조용히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기회가 있어. 군단장님께서 약속하셨네. 자네가 용기를 내준다면 자네의 가족은 군이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자네 아들 치료비 문제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셨어. 그리고 자네는 공범이 아니라 협박에 시달린 피해자이자 내부 고발자로 예우받게 될 걸세. 이게 마지막 기회야, 김하사. 비겁한 범죄자의 공범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잠시 길을 잃었지만 끝내 명예를 되찾은 군인이자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로 남을 것인가. 황정식 원사의 진심 어린 말은 굳게 닫혀있던 김진우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한참을 흐느끼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결심을 입에 담았다. 했습니다. 뭐가 있다는 건가?
마동철 대령이 자기만 믿고 큰 소리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원본 장부는 자기만 아는 곳에 숨겨두고 저희에게는 가짜 장부만 만들게 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저도 살기 위해서 그가 제게 직접 지시하고 협박했던 대화들을 몰래 녹음해 뒀습니다. 그리고 그가 숨겨둔 진짜 장부가 담긴 USB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순간 황정식 원사의 눈이 번뜩였다.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스모킹 건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김진우 하사가 알려준 위치는 마동철 대령의 집무실 안에 있는 겉보기엔 평범한 액자 뒤의 비밀 금고였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장소였다. 그날 밤 윤찬옥과 이강혁의 특별조사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마동철의 집무실을 급습했다. 액자를 떼어내자 벽 안에 교묘하게 숨겨진 소형 디지털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김진우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자 굳게 닫혀있던 금고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다. 금고 안에는 작은 USB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윤찬옥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집무실로 돌아와 노트북에 USB를 꽂는 순간 화면에는 지난 10년간 마동철이 저지른 모든 비리의 역사가 담긴 진짜 장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빼돌린 유류의 양, 공사비 착복 내역, 그리고 그 돈이 손희원 소장을 비롯한 상급자들에게 흘러들어간 날짜와 액수까지 모든 것이 날짜별로 촘촘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함께 확보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김하사, 똑똑히 들어. 내 아들 목숨줄 내 손에 달렸어.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살고 딴 마음 먹으면 다 같이 죽는 거야. 마동철의 추악하고 오만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것은 완벽한 증거였다. 더 이상 변명도 발뺌도 불가능한 부패한 심장을 향해 날아가는 한 발의 은빛 총알. 윤찬옥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길고 길었던 사냥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심판의 시간은 이제 단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자 이강혁 준장의 저승사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칼을 휘둘렀다. 작전명 부패의 뿌리. 육군 본부 감찰실 특별조사팀과 헌병대 특임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심판의 날은 동트기 전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 새벽 5시 서울 용산의 국방부 영내. 군수사령부의 손희원 소장은 관사에서 막 잠이 깼을 때 자신의 집을 포위한 헌병들의 모습에 경악했다. 이강혁 준장이 직접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그의 앞에 섰다. 손희원 소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명은 법정에서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병참의 최고 실세로 군림하며 철옹성 같은 권력을 누렸던 그의 시대는 잠옷 바람으로 수갑을 차는 치욕과 함께 막을 내렸다. 그의 사무실과 자택에서는 수억 원대의 현금 다발과 금괴, 그리고 차명으로 된 부동산 계약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같은 시각 경기도 포천의 독수리연대. 특별조사팀은 다시 한번 부대를 샅샅이 뒤졌다. 이번엔 단순한 물자 검열이 아니었다. 마동철의 비밀 장부에 이름이 오른 모든 공범들이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오랫동안 마동철의 충실한 손발 역할을 했던 군수과장과 행정보급관은 병원 침대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각각 체포되어 헌병대로 압송되었다. 그들의 저항은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민간업체인 철옹성 건업의 사무실에도 검찰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이중장부와 뇌물 상납 리스트가 발견되었고 대표는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마동철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부패의 네트워크는 단 몇 시간 만에 뿌리부터 가지 끝까지 처참하게 잘려나갔다.
이 모든 작전의 활용점정은 군단 영창에 수감되어 있던 마동철에 대한 마지막 신문이었다. 조사실에 들어선 마동철은 여전히 오만했다. 그는 손희원 소장이 자신을 구해주리라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앞에 앉은 이강혁 준장이 노트북을 통해 USB의 비밀 장부와 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순간 마동철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버렸다. 이걸 어떻게 해? 내가 가장 믿었던 칼이 결국 내 심장을 찌른 거다, 마동철. 이강혁은 책상 위로 손희원 소장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사진을 던졌다. 마동철의 동공과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가 믿었던 마지막 동아줄, 그의 거대한 방패막이가 사라진 것이다. 그의 모든 오만과 허세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늙고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입으로 지난 10년간 저질러온 모든 범죄를 자백하기 시작했다. 몇 달 후 군사법원에서 세기의 재판이 열렸다. 마동철과 손희원을 비롯한 수십 명의 피고인들이 법정에 섰다. 윤찬옥이 처음 발견했던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 수사는 군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방산 비리 게이트의 실체를 드러냈다. 김진우 하사는 증인석에 섰다. 그는 처음에는 떨었지만 방청석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아내와 아들의 모습을 보고 용기를 냈다. 그는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협박과 자신의 과오, 그리고 마동철과 그 일당이 저지른 추악한 비리의 실체를 담담하지만 똑똑한 목소리로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마동철 전 육군 대령. 피고인은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가 안보의 근간인 군수물자를 횡령하여 사리사욕을 채웠으며 부하를 협박하여 범죄에 가담시키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함이 인정된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하고 모든 군인 연금 및 훈장을 박탈한다. 법정 안에 판사의 엄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동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다. 손희원 소장을 비롯한 다른 공범들 역시 중형을 선고받았다. 30년간 쌓아 올렸던 별과 계급장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차가운 죄수복만이 그들의 마지막이 되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는 윤찬옥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감이나 기쁨 대신 깊은 상념과 무거운 책임감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차를 타고 독수리 연대로 향했다. 마동철이 떠난 연대는 아직 혼란스러웠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연병장에 모인 장병들 앞에 섰다. 지난 몇 달간 우리 부대는 큰 홍역을 앓았다. 많은 이들이 상처받고 군에 대한 신뢰를 잃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억하라. 썩은 가지를 잘라내는 고통이 있어야 나무는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그녀의 시선이 장병 한 명 한 명에게 닿았다. 진정한 군인의 명예는 과거의 잘못을 덮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에 있다. 오늘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와 작별하고 새로운 독수리 연대의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가겠는가?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잠시의 침묵 끝에 한 병사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박수는 곧 연병장 전체를 뒤흔드는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갈채로 번져나갔다. 그것은 부패한 과거를 씻어내고 진정한 명예를 향해 나아가려는 젊은 군인들의 굳은 맹세였다. 심판의 날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부활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심판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지만 깊은 상처와 불신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독수리 연대는 지휘관과 핵심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리더십의 공백이 생겼고 장병들은 군 상부에 대한 냉소와 회의감에 빠져 있었다. 마동철이라는 거대한 암덩어리를 도려냈지만
그가 남긴 독소는 부대의 혈관 곳곳에 퍼져 있었다. 윤찬옥에게는 이제 외과 의사의 칼이 아닌 상처를 보듬고 세사를 돋게 하는 치유사의 손길이 필요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가장 낮은 곳으로 향했다. 군단장의 권위적인 집무실을 벗어나 독수리 연대의 병사 식당에서 병사들과 함께 식판에 밥을 펐다. 처음에는 어색함과 침묵 속에서 숟가락 소리만 들렸지만 그녀가 먼저 자신의 생도 시절 훈련의 어려움과 실수를 이야기하자 경직되었던 분위기가 서서히 녹아내렸다. 군단장님도 훈련 중에 길을 잃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이등병의 용기 있는 질문에 윤찬옥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독도법 시간에 산속에서 반나절을 헤맨 적도 있다. 그때 나를 찾아준 건 동기도 교관도 아닌 묵묵히 수색에 나섰던 한 선임 부사관이었다. 군대는 계급으로만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 서로의 등을 기댈 수 있는 전우가 있을 때 비로소 가장 강한 조직이 되는 것이다. 그녀는 주말마다 연대 곳곳을 걸었다. 낡은 막사를 둘러보며 난방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정비고에서는 정비병들과 함께 기름때를 묻혀가며 고장난 장비의 문제점을 토론했다. 그녀의 행보는 보여주기식의 이벤트가 아니었다. 장병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추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무너진 신뢰의 다리를 한 뼘 한 뼘 다시 쌓아 올리는 과정이었다. 과오를 바로잡는 일 또한 미루지 않았다. 윤찬옥은 군단 대강당에서 전 지휘관과 장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진우 하사와 황정식 원사를 단상 위로 불렀다. 김진우 하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그의 곁에는 황정식 원사가 든든하게 서 있었다. 윤찬옥은 김진우 하사에게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진우 하사. 그는 한때 어려운 가정 형편과 상관의 부당한 강요 앞에 잠시 흔들렸지만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양심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히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의 용기는 우리 군이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그녀는 표창장과 함께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건넸다. 그 안에는 군인복지재단과 협력하여 김하사 아들의 향후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공식 문서가 들어 있었다. 그 순간 김진우 하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죄책감과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명예를 되찾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된 남자의 감사와 구원의 눈물이었다. 강당을 가득 메운 박수는 한 군인의 명예 회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전우들의 함성이었다. 이어서 윤찬옥은 황정식 원사에게 육군 참모총장 표창을 전수하려 했다. 하지만 황 원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앞으로 나섰다. 군단장님, 그리고 전우 여러분,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상은 저보다 앞으로 이 부대를 이끌어 나갈 젊은 후배들에게 주시는 격려라 생각하고 감사히 마음만 받겠습니다. 제 자리는 저기 묵묵히 땀 흘리는 우리 정비대대 병사들 곁입니다. 그는 어떤 보상이나 영전도 사양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기름때 묻은 장갑을 꼈다. 그의 우직한 뒷모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진정한 군인의 헌신이 무엇인지를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독수리 연대의 새로운 지휘관으로는 육사 수석 출신의 이성진 중령이 임명되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모든 회계 내역과 부대 운영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병들의 복지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부대는 놀라운 속도로 안정을 되찾았고 과거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다. 몇 달 후 한미연합호국 합동전술 훈련이 시작되었다. 5군단, 특히 독수리 연대는 과거의 오명을 씻을 시험대에 올랐다. 훈련이 시작되자 독수리 연대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부대가 되어 있었다. 모든 장비는 완벽하게 작동했고 보급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장병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훈련의 클라이맥스, 가상의 적진을 돌파하는 야간 기동 작전에서 5군단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전술을 선보였다. 윤찬옥 군단장의 지휘 아래 독수리 연대는 적의 허를 찌르는 과감한 우회 기동으로 적 지휘부를 성공적으로 타격했다. 과거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장비 불량과 유류 부족을 핑계로 몸을 사렸을 부대가 이제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적의 심장을 꿰뚫은 것이다. 훈련 종료를 알리는 신호탄이 밤하늘을 수놓았을 때 5군단은 압도적인 점수로 종합 최우수 부대의 영예를 안았다. 비리부대라는 오명은 완전히 씻겨나갔고 대한민국 최강의 전투군단이라는 새로운 깃발이 그들의 머리 위에서 자랑스럽게 휘날렸다. 시간이 흘렀다. 윤찬옥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 후보로 거론되며 중장으로 진급,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으로 영전했다. 그녀가 떠나는 날 군단 장병들은 자발적으로 수십리 길가에 도열하여 그녀가 탄 차를 향해 뜨거운 경례를 보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부대를 바라보며 비로소 진정한 승리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편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마동철은 모범수로 지내며 조용히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여름 교도소 인근 야산에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마을이 흙더미에 파묻히는 재난이 발생했다. 마동철은 주저없이 구조 작업에 자원했다. 수십 년간 군에서 익힌 경험으로 붕괴 위험 지역을 예측하고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며 밤낮으로 생존자를 찾아다녔다. 그러다 추가 붕괴 위험 속에서 어린아이를 구해내고 자신은 중상을 입었다. 이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그를 평생토록 수치스러워했던 아들이 처음으로 면회를 왔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버지를 향해 서툰 거수 경례를 올려붙였다. 그 순간 마동철은 죄수복을 입은 채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어깨에 별을 달고도 얻지 못했던 아들의 존경을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되찾은 것이다. 진정한 군인의 명예는 어깨 위에 빛나는 계급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용기, 전우를 향한 뜨거운 신뢰, 그리고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는 가슴속 깊은 신념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새로운 깃발 아래 그들은 비로소 별의 진짜 무게를 깨닫고 있었다.